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가 국가안보수석 부보좌관에 임명한 알렉스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 좀 추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수석 보좌관의 알렉스 왕이죠. 알렉스 왕. 황 씨입니다. 우리 한자로 쓰면 황을 캔토니즈에서 그러니까 광동어로 왕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화교일 거예요. 그 선대가. 알렉스 왕은 펜실베니아 대학과 하버드를 졸업했고요. 2007년부터 국무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정책기획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차관 보호를 했어요. 어시스턴트, 데피티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니까 국무부 동아태국 거기에 북한 담당 차관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을 4년 동안 다뤘습니다. 스티븐 비건 그 북한 문제 특별 대표 아래 부특별 대표를 겸임했습니다.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부 사람이죠. 국무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 접촉을 담당을 했죠. 근데 뭐 이 정도 일이 되면 접촉이라고 쓰고 고급 공작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Deputy Advisor예요. 그런데 거기에 Principal Deputy Advisor 수석이라는 걸 붙였어요. 전 처음 봤어요. 거기에 수석이 붙는 거를. 통상 부보좌관에 저는 수석이라는 단어 붙은 걸 못 봤거든요. 또 부보좌관은 보통은 업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의 부보좌관으로 올라선 사람이 매튜 퍼팅어였죠. 매튜 퍼팅어는 사실은 트럼프 1기 대중정책 전반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왕은 그야말로 부보좌관이라는 그것도 수석 부보좌관이라는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차고 북한 접촉, 북한에 대한 고급 공작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수석이라고 부르면서 임명한 것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테마라는 것을 뜻하겠죠.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러니까 이 수석 부보좌관이라고 한 건 트럼프 1기 때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실에서는 오히려 부보좌관인 매튜 포팅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2기 때는 지금 반중이라는 테마가 장관급에서 전부 공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하나 낮은 부보좌관급에서는 그냥 북한에 그냥 집중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프린시퍼 수석부 보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국내 언론들 보면 대북 협상파다, 협상파 발탁, 대북 협상가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트럼프 1기 때 북한 접촉 실무 책임을 맡았다는 이유로 국내 언론은 이걸 대북 협상파라고 떠들썩하게 말하는데 그러면 CIA에서 테러 단체를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온건 협상파인가요? 아니죠. 업무가 그 업무였을 뿐이지 노선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렉스 왕이 밟아 나갈 노선이라는 건 결국은 트럼프 2기 그 구성하는 사람의 면면이 뭐고 트럼프 2기 핵심 테마가 뭔지 봐야 짐작이 되는 거지. 이 알렉스 왕 자체가 왕이 아니라 왕이죠. 알렉스 왕 자체가 대북 협상 노선을 갖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트럼프는 북한을 봐줄 뜻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설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알렉스 왕을 임명한 것은 북한과 대화하겠다가 아니라 북한을 끝장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2기의 초점이 중국 제압이잖아요. 북한 자유화는 중국에 대해서 밑장 빼기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조선일보가 트럼프 2.0이 되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사람이라고 띄운 엘브리치 콜비 같은 듣보잡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합니다. 한국은 핵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죠. 그런 논리를 밀고 나가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핵을 묵인하되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못하도록 빅틸 치면 됩니다. 이런 주장이 돼요. 실제로 조선일보는 이 같은 류의 주장을 음으로 양으로 풍겨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2기가 되면 난장판이 되고 난세가 돼서 조선일보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보람찬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몽상이죠. 망상이고 몽상인데 지금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1기와 2기가 좀 다른 게 1기 때는 트럼프 본인도 정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했어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벌써 트럼프 그 2기의 그 주요 멤버가 거의 다 짜였잖아요. 그리고 뭐 몇 명 좀 문제시되는 문제적 인간이 있는데 한 명은 이미 속아졌고 매트 게이츠인가 매트 게이츠 이미 속아졌고 다른 한 명은 털스 게바드인데 그거 결국 속아질 거예요. 털스 게바드 안 물러나면 그 힘들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1기 때는 트럼프 본인도 어떤 식으로 정부를 꾸려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 인선이 막 혼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계속 회전문 인사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이 트럼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2기 때는 트럼프 본인도 대통령이 뭐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거기 대응하는 사람들, 트럼프 주변 사람들 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긴고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차는 거. 예. 이번에 이제 문제적 인물 매트 가헤즈로 하여금 일찌감치 법무장관 지명자에서 물러나도록 만든 것도 상원 의원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매트 가헤즈한테 너 어차피 청문회 통과 못해. 청문회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너 지금 하원의 그 비공개 상태로 있는 그 보고서까지 다 끄집어내서 질문 들어오고 이러면 너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물러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긴고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탄탄해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더 탄탄하게 나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을 최대 압박하면서 자유화 찬스를 노리는 거 이거는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오직 북한 자유화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전략적 관점이 공감대를 이룬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수상의 입에서 그러니까 공동성명이니까 지들 입에서 나온 거잖아.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 Unit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라는 표현이 한반도 분단 이후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 자리에 있었던 몇 명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들 그 브레인들 안에서 또 폭넓게 공감대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 전쯤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이죠. 지난달 28일 기고문에서 더 이상 한반도 통일이라는 필연적 선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통일 대한민국 Unified Republic of Korea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그 사람이 뭐 어떤 선구자적 의미에서 떠들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프로 중에 프로예요. 육군 정보국 출신이죠.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보다 잘할걸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계가 그 전문가 브레인 집단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그 기고문의 제목을 보세요. 미국인들은 왜 한반도 통일을 외면할까? 또한 왜 더 이상 한반도 통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고문 제목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넓은 문맥에서 한번 봐야죠. 예, 북한 자유화라는 이슈가 미국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북한이 러시아와 야합해서 용병을 파견한 것은 평양 체제의 관짝에 못질을 한 사건입니다. 작게는 유럽으로 하여금 북한에 격분해서 북한 자유화에 찬성하도록 만들었죠. 그 유럽 사람들 지금 하는 말이 몽골 침범 이후로 최초로 그러니까 거의 뭐 8세기 만에 8세기죠. 13세기에 침공했으니까 몽골 침공 이후로 최초로 아시아인이 와서 유럽을 침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뚜껑이 열렸다고요. 크게는 서방 전체가 핵으로 무장한 사설 용병회사 PMC, Private Military Company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원칙을 각성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한다면 가만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저거. 그거 가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 방향으로 공감대가 가고 있었는데 북한 자유화로 그 북한의 용병 파견에 의해서 그 공감대가 더 넓어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죠.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어. 그래서 미군과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부 깃발을 들고 유엔군 깃발을 들고 진입을 했을 때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못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군사력 패배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중국이 김 이후의 북한, 포스트 킴 노스 코리아, 김 이후의 북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5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은 간단히 나열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전 영역 네트워크 전쟁, All Domain Network Centric Warfare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 센서, 그 다음에 타격 무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총괄 AI,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기의 지속 생산 능력에서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은 무기가 중국 안에서 생산되잖아요. 그 두들겨 맞으면 공장문 닫는 거 아니야. 근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 전쟁 겪으면서 세계 각 서방은 각 유럽, 미국 뭐 이런 데서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무기 생산 능력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기 지속 생산 능력에서 게임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국군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국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승수 효과로 강해지거든요. 또 유엔군이 승수 효과로 강해져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제가 내놓은 개념이에요. 스페이스 이니셔티브, 공간 주도권. 전선을 확장을 해가지고 확대된 공간이 상대방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중국은 이런 공간 주도권이 없어요. 중국은 확전을 해봐야 제일 도련 서쪽. 자기들 해안 쪽으로만 확전이 돼요. 반면에 5번째로 연관되는 건데 이 미국, 서방, 한국 쪽은 서해와 말라카 해협이라는 2개의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요. 제주 이북의 서해 통로가 막혀버리면 중국에 말하자면은 그 샹하이 이북은 배가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샹하이 이북에 배가 못 들어가는 상태가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로 있는 예를 들어서 석유 수입 항구 중에 상위 10개 중에 5개쯤이 상하이 이북에 있습니다. 5개쯤이. 그거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따져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이 또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정색을 하고서 대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군사적으로.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 때 미군과 한국군이 밀고 올라가면서 명분을 유엔군으로 딱 잡고 너희도 유엔군 쪽에 뭐 업저버로 들어와 이렇게 하더라도 혹은 유엔에서 따로 너 업저버 국가들 따로 모으니까 너희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같이 확대 업저버 국가에서 논의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 확전했다가는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겠다고 칼 빼들었다가는 이제 경제 제재 맞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제껴놓고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은 북한을 그러니까 무력으로 장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포스트 킴, 그러니까 김 이후 북한을 감당을 못해요. 포스트 킴 노스 코리아를. 김 이후의 북한, 포스트 킴 노스 코리아에서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 기대 수준, 정치 심리가 한류 때문에 대한민국에 맞춰져 있다고 이게.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을 직영하려 덤벼드는 순간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대상으로 북한 땅에서 싸우게 돼요. 형세가 지금 이래요. 제가 지금 이 형세를 다시 짚어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 자유라는 카드를 옵션으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형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모든 문제는 북한 자유화를 위해 한미연합군과 국제사회가 북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명분과 계기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거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명분과 계기는 북한 내부의 우당탕 쿵탕 정변일 수도 있고 김 집단의 체제 매각일 수도 있죠. 알렉스 웡이라는 인물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명분과 계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에요. 10중8구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아마 이 동아시아 쪽을 국무부에서 쭉 다뤄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도 웬만큼 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북한의 그 무시무시한 그 살인자들, 그 지배 집단을 지속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으스스한 인선이에요, 이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번 북핵의 뿌리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핵이 중국 작품이냐, 아니면 중국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지른 동이냐, 이걸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자, 신의주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메카 훌루다오에서 300km밖에 안 됩니다. 요번에 그 양자강에서 원자력 잠수함 짓던 거 하나 깔아앉았잖아요. 그게 훌루다오 이 바깥의 지역에서 지은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중국의 모든 원자력 잠수함은 저 훌루다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신의주는 북한 심장부인 베이징에서 700km밖에 안 됩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 strategic buffer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송나라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한반도는 입술이다. 한반도를 상실하게 되면 이가 시리다. 우리는 모택동의 한 말로 아는데 그 송 때부터 있었단 말이래요. 송과 원이 대결할 때부터.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졌다? 이거는 동화 같은 착각이에요. 비록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해 배짜라, BGR 어깃장으로 개기고 있지만 2010년을 전후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증했던 것은 중국의 작품이죠. 핵은 2006년에 했을 때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실권을 잡은 2008년에 실권 확실히 잡았는데 그때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니까 2009년이 2차, 그 다음 시진핑 등극한 2013년이 3차, 시진핑이 끝발 좋은 2016년이 4차, 5차, 시진핑 끝발 좋은 2017년이 6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얘들이 그 대륙간 탄도탄과 원자력이 확 발전하냐면 2012, 13, 14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이 밀어준 거예요. 그때 밀어줬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이 러시아랑 손을 잡고 배짜라 BGR로 개기고 있지만 그때는 중국이 밀어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에 의한 장성택 처형도 눈을 감아줬고,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 집단에 의한 그 누구지? 김정남이, 예. 김정남이 살해도 눈을 감아준 거죠. 그때가 밀월 관계에 있더라고요. 그 2010년대 초반이. 그때 밀어준 거예요, 확실하게. 그럼 얘들 무슨 생각으로 밀어준 거야? 자기들 딴은 일석삼조를 하겠다고 본 거예요. 세 가지 전략적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 돌 하나에 세 마리, 일석삼조 약귀돌이. 화살 하나에 세 마리, 일석삼조 꼬치구이. 그래서 그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대한 심리적 강압이죠. 이건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북핵으로 겁질리게 만들어 놓고 중국이 짜잔 구원투수로 등장하겠다는 거죠. 너희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존재는 오직 우리 중화인민공화국뿐이로다. 이러면서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의 국내 종중, 친중 인맥의 핵심 테마잖아. 중국과 잘 지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걔들 하는 얘기가. 예, 그게 우리에 대한 심리적 강압이죠. 둘째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입니다. 중국이 대만 혹은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발을 묶겠다. 이 계산이겠죠. 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 한미에 대한 지정학적 강압이에요. Geopolitical Coercion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기하는 개념이에요. 맞든 틀리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놓으면 결국 미국이 북한을 중국의 배타적 직할 나와바리 Exclusive Directly Controlled Sphere of Influence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소리예요. 제 주장은. 그러면 그럼 북한은 원래부터 중국 나와바리 아니야? 거기가 원래부터 중국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Sphere of Influence.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관점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흔히 북한에 대해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배 통제력의 수준, 그 강도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956년에 종파숙청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1956년에 이제 그 후르츠초프 권력이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봄에 그 후르초프의 스탈린 격화 비밀 연설 테이프를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이 주도를 해서 강당에다가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 쫙 모아놓고 그 봉된 그 녹음 테이프를 쫙 뜯고 그걸 탁 녹음기에 그때 릴 테이프니까 걸어갖고 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반 김일성파는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져서 귀에 걸리고 김일성 지지파는 얼굴이 납색이 된 거예요. 왜냐? 김일성 난리라는 메시지거든. 그리고 모택동도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수준이었다고. 그런데 그해 가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쫓겨나겠다고 김일성이 이제 무자비한 숙청을 시작해요. 그게 종파 숙청이에요. 여름에. 원래는 그 숙청이 완성이 못 되고 김일성이 쫓겨났어야 돼. 그러니까 무서운 권력투쟁이 여름부터 붙은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 로또를 맞은 게 그해 가을에 헝가리 사태가 터진다고요. 인구의 한 0.몇 프로 죽었어요. 근데 그게 다 헝가리 군인들이 시위를 진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들어가서 소련군 탱크로 깔아 죽인 거예요. 그게. 헝가리 사태를 겪고 나서 6만 명 정도 죽었나 그래요. 한 1%? 네. 3만 명, 6만 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20만에서 50만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쇼크를 받고 야, 일성이 날렸다가는 여기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걸 덮은 거라. 그러니까 56년 종파숙청 및 헝가리 민주화 시위 이후로 북한은 1991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미결정 지역인 거예요. 행잉 로컬이에요. 소련 영향권도 아니고 중국 영향권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중소 사이에 줄타기 쌍방 삥뜯기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 옛날에 냉전의 설계자인 조지 캐넌의 그 끔찍한 소리가 그게 일리는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지 캐넌은 냉전 설계자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에 지지했었고 50년 6월에 미국의 그 6.25 개입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25 때 50년 겨울에 겨울은 이제 그 다음 6.25 참전 이후죠. 6개월 이후에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과 서방이 6.25 전쟁에서 손을 빼고 적화되도록 방치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한반도 전체를 중소라는 두 사나운 이리한테 던지는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뭐 이런 끔찍한 구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끔찍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핵심으로 삼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은 지정학적 여건이 1956년에서 36년 동안 중소 사이에 줄타기 쌍방 삥뜯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잠깐만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맞아. 근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야?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일단 1956년에서 1991년 사이에는 일방적인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던 게 아니에요. 주체 사상이라는 걸 내걸고서 쌍방 삥뜯기를 한 거예요. 중소 사이에.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